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는 아틀라스. 선생님은 바로 그 아틀라스입니다. 일주일 전 윤한덕 국립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추도사. 아틀라스는 조금도 쉬지 못하고 홀로 지구를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신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비유대로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계를 묵묵히 떠받치던 버팀목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윤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열악한 응급의료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여전히 형벌과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곳. 병든 응급의료계, 더 늦기 전에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다른 버팀목인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이국종 교수님 참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뵈니까 언론 노출을 좀 꺼려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언론에 한번 나올 때마다 적이 한 5천 명씩 생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 노출을 꺼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엔 저 말고도 다른 외과 의사들도 많이 있고 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의사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 어느 직종이든지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된다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간에 노출이 되고 그러는 게 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십니까? 저희들이야 뭐 아침에 일 시작하는 건 이제 뭐 컨퍼런스 시간부터 해서 좀 정해진 스케줄이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따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계속 사실 임상일 말고도 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행정일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낮에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저녁 시간 같은 때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또 강의 준비 같은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응급 이 진료 체계를 구축해 오신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분이 이제 500여 개 전국 응급실하고 13개 권역별 이 외상센터를 관리해 오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 과로로 인한 별세가 결국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열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한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다른 거는 이제 의료계에는 워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돼서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하드코어 파트에서 자기가 꼭 머물러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오블리게이션은 없는 거니까요. 이제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제 정면으로 맞섰다는 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뵈니까 야전 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거의 주말에 잠깐 뭐 집에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 새벽 같은데 늦게 수술 끝나고 나면 잠깐 갔다 오는 것 자체가 더 힘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나으니까요. 자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효과가, 거기서 오는 그 이유가 더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되는 게 또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큰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윤 센터장이 국내에 이 닥터 헬기를 처음 도입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국내 의료계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의 관료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들이 좀 있었는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한국 상황하고 맞지가 않다고. 근데 그때 사실 저한테 1992년에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협의한 자료까지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풀어나가자라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소방 헬기로 먼저 기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병원들의 민간 헬기 영역을 가지고 들어와서
닥터헬리 사업을 하게 된 게 그 윤한석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도사 하실 때 그 아주대 이 닥터 헬기에 윤 센터장 이름을 새겨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예,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전사에 가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출동했다가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외상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외상센터들 보면 헬리콥터 이름을 박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동 이름을 예를 들어 외상센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투 지역이나 그런 데 파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외상센터에는 병동 이름을 한국처럼 한국은 보통 뭐 51, 42 그러면서 숫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층수에 맞춰서 동서병동을 갖다가 1, 2로 나눠가지고 숫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 선진 외국에서는 병동 이름 같은 경우로 뭐 트래비스 해리스 그래서 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출동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람들, 순직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념비적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센터장의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응급 의료계에 이 열악한 현실이 다시 지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동안 뭐 여러 번 아마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그동안 개선이 조금이라도 됐습니까? 이게 응급의료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생전에 윤한덕 선생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국 사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투명성, 트랜스퍼런시 영역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좋은 정책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줘도 그거를 말단에서 잘 집행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사실 도덕성의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책에 나온 구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증 이 외상센터 설립 과정에서 실제 한국 사회가 운영되어가는 메커니즘을 체득했다. 그 과정은 매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만큼 지옥 같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만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도 또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선진국인 줄 아냐부터 해서 한국은 그래서는 안 돼. 그럼 뭐 다른 파트는 더 엉망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잘 안 돌아가는 게 당연시되면서 저희부터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건 생전에 윤한석 선생님도 거의 매일 하시던 얘기였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뭐 의료계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군요. 현실이.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차례 이 응급의료 진료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결국 별로 바뀐 게 없다. 참 씁쓸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다른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것들, 단순히 저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경제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살아남게끔 몰리는 파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니까 웬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경쟁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대부분의 공공 영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가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장 수익을 내거나 당장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당장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대부분의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점들이 의료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이 응급의료 분야, 외상 분야에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아마 한국 사회 전체적인 공공 부분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계속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제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공 부분을 떠받치지 못할 만큼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런 수준에 왔는데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얘기를 많이 해본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건 질적 발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지금 뭐 특정 국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남아메리카에 굉장히 부유했던 세계 1차 대전 정도까지도 굉장히 부유했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냥 경제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트랜스페런시 문제라든가 부패 그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발전은 웬만큼 경제적 발전은 사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은 뭐 재화를 투입하고 그렇죠. 뭐 수출을 통해서라든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점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리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토는 좁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뭐 농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영토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우리나라가 진짜 여기서 한 발짝씩 더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처음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증 이 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증액은 된 거죠. 근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쓰이지 않고 무용 추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보다는 정부에다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얘기하거나 건의를 드리는 게 그게 정부 쪽에 받아들여지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게 이제 인건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그 예산들이 다시 그냥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예산을 반납하느니 그러면 그 예산을 더 그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에서라도 그 지급하는 인건비를 더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과나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외상센터의 일이 고되고 또 의료사고의 뭐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피하는 건데요. 이거를 뭐 의사 개인한테 그래도 중증외상센터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증외상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방안이 없겠습니까? 방안이야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걸 이쪽 섹터에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또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형평성 문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나 그런데 사실은 어떤 특정 수술이라든가 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아주 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진국 이상쯤 되면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진정한 내공이 사실은 위기 때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급 상황이라든가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으로 보면은 그게 환자 개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응급 진료 상황이나 그런 데가 되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그럼 개인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잘 대처하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정말 그 국가의 내공이 드러나는 게 응급진료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려한 병원의 겉모습이라든가 대리석 다 깔고 에스컬레이터 돌아가고 외국 사람들이 당장 와서 보면 팬타스틱하다 그래요. 근데 며칠씩 그 한국 병원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요. 우리나라 저는 이제 의사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의사분을 떠나서 간호사분들이 제일 냉정하게 카운트하기가 좋아요. 객관화돼서. 중환자실이건 일반 병실이건 우리나라 간호사분들 비율이 영미권 선진국은 제외하고라도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반이 안 돼요. 중증외상센터라든가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군요, 결국. 그렇게 해야지 바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 섹터에다가만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어마어마한 재원을 부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사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투입하는 재원이나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면 사실 웬만큼 될 수도 있어요. 재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원칙에 자꾸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만 중요하냐, 여기만 뭐 문제가 되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더 과감하게 집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SA 북한 병사 치료하면서 이 정부 당국에서 이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 의료진이 증원이 됐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외상외과, 제2외과 교수들이 오히려 좀 줄었죠. 사직하신 두 분이 사직을 하셨고요. 두 명이 줄은 상태고 한 분이 더 오셨는데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2월 말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두 명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했던 약속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하시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 뒤틀려 버리는 것 같아요. 대형 외상센터들이 더 권역별로 해서 한 6개 정도 설치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예산도 줄고 그 6개가 이제 17개로 예산은 한 거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그나마 그걸 가지고 6개에서 17개로 전국에 분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잘한 외상센터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외과 의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의료진 충원은 더 안 되게 되고 의료진 수는 오히려 각 개별 그 중증외상센터별로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정은 많이 됐는데 확보하기가 쉽지를 않을 겁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지금 오히려 좀 더 이상 확충이 안 되고 최근 한 2년간은 또 줄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자부하는 상황인데도 이 응급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의사 개인의 희생정신에 의존하는 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다 바뀌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민 개개인이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선진 사회로 가는 열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국정 교수님 인터뷰가 어떤 그러한 이 현실을 바로잡는 작은 미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